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9월 11일 금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택배, 배달 문화가 많이 발달을 했죠. 1인 가구가 늘면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배달 문화가 날개를 달았습니다. 이름하여 배달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맞습니다. 굉장히 편해졌는데요. 그런데 이 배달 문화가 가져온 문제점이 바로 쓰레기 배출입니다. 이 포장 용기를 재활용 구별해서 버리셔야 될 텐데요. 이 쓰레기 분리 배출 환경부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요. 일단 그 택배 상자 이 종이로 버리는 게 맞지만요. 거기에 붙여 있는 송장, 테이프, 철핀 등은 떼어내야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이 코팅된 종이나 일반 영수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짝퉁 종이라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포장용 아이스팩을 뜯어서 물에 흘려서 버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첨가됐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버리셔야 하고요. 또 부직포 포장지 역시 비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서 버려주셔야겠습니다. 네, 특히 그 배달 음식 용기는 하나하나가 다 일회용품이라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 플라스틱 위에 비닐을 녹여서 이렇게 붙이잖아요. 네. 이런 실링기 포장으로 비닐이 잘 떼어내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재활용이 아니라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게 좋습니다. 네, 복잡하다고 대충 하지 마시고 또 쓰레기가 많다고 그냥 분리수거 재활용품 통에 넣지 마시고 좀 꼼꼼하게 분리 배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아침 하늘이 약간 흐린 것 같은데 혹시 비 소식이 있는지 아니면 맑은 날씨를 기대해도 좋은 건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완연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대전의 기온은 20.7도로 약간 서늘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2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또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 충남 서해안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그 밖에 내륙에는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과 세종, 아산 등 일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서해 남부 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충남 서해안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천안 25도, 세종과 공주 26도, 대전 25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6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파도는 모든 해상에서 고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요즘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는 거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좀 이렇게 선선해졌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단풍이 언제 시작되는지 이런 기사가 눈에 띄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그리고 제가 또 트렌드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가을 패션, 가을 메이크업 같은 이런 가을과 관련된 기사들이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을 문턱에 서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이르게 가을 추억을 좀 꺼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가을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파랗고 높은 하늘도 있고요. 억새, 단풍 이런 자연 환경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지난 가을에 가족들과 함께한 가을과 함께한 추억 이야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자, 가족 여러분은 어떠신지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당신의 기억 속 가을을 보여줘라고요. 사진첩을 미리 살짝 꺼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가을의 추억 사진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문화 나들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 거리 두기가 강조되면서 비 내면 언택트 여행이 지금 선호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조용한 자연 속에서 미술 전시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만이 아니라 이 예. 가을에는 참 야외 미술관 가기가 정말 좋잖아요. 좋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자연이 스며든 미술품을 감상하시러 함께 떠나보시죠.
자연 그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전시 공간이 되고 미술은 그 안에서 하나의 구성 요소가 되는 곳. 자연 미술을 관람하며 여유를 즐기고 치유를 얻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전시를 만나본다. (2004년부터) 시작된 국제미술전으로 자연미술이라는 독특한 컨셉트로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공주의 특별한 문화행사. 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 벌써 9번째 시작을 알렸다. 자연미술은 어떤 미술 표현의 대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연 자체가 미술 안에서 직접 작용하는 미술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또 인간과 자연이 어떤 우위에 있지 않고 같이 동등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미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미술전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매 회마다 해외 각국의 작가들이 참여. 개인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술가들이 이곳에 와서 한 달가량을 거주하며 작품 활동에 매진한다. 자연미술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자연을 사랑하는 많은 작가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프레비엔날레 때 자연미술 공모를 진행을 할 경우 많은 작가님들이 신청을 해주시고 이 한국에 와서 자연미술을 경험하고 싶어 하십니다. 미술 세계들을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 작가분들은 작업뿐만 아니라 그런 다양한 작업 세계들을 교류하는 점에서도 되게 큰 메리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색다른 느낌의 자연미술이라는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곳. 금강을 벗삼고 있는 연미산은 이제 산 자체가 야외 갤러리가 됐다. 올해 열린 비엔날레의 주제는 신석기 시대 또 다른 조우. 작년에 프레 비엔날레를 열면서 미리 공개한 작품에다 올해 새롭게 탄생된 작품까지 더해져 연미산 곳곳을 예술로 채우게 됐다. 새로운 석기라고 하는 타이틀로서 새로운 신자에 섞는다라고 하는 믹스드라고 하는 그 제목을 해서 새로운 석기를 통해서 자연미술이 확장되고 또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자연미술을 볼 수 있는 그런 자연미술이 점점 더 많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의도에서 제가 이 신석기 전시라고 하는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공간이나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자연미술 설치. 여름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의 작업은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 열정의 땀방울이 모아져 비로소 예술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자연이라는 것이 이제 뭐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특히 이번에 뭐 태풍도 지나고 이랬는데 그 속에서도 자연과 같이 동화돼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또 조형미술이라는 것이 자연 속에 산다는 것은 굉장히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스 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공동 작업을 한 노아의 방주 서기 2200년의 어느 날은 이상기후라는 사회적 맹점에서 출발해 독특한 발상을 담아낸 창작품이다. 이 작품을 감상하는 그 관객들이 나름 서기 2200년도에 가서 지금의 2020년도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적, 공각적 효과를 주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기후 위기 그리고 우리 삶의 문제, 그다음에 뭐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위기로 짐작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무분별한 인간으로 인한 환경 파괴 문제를 되새겨보며 작업을 시작한 또 다른 작가 전경삼.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만 버려진 기억에 대하여 전한다. 그 2019년 초기에 미국에서 그 좀비 사슴병이라고 그런 병이 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이 사람에게도 미칠 수 있고 곧 퍼질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담긴 기사를 보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저는 자연이 우리에게 점점 위협을 가하고 있구나. 우리가 파괴한 대가로 그런 걸 더 강하게 느낀 데서 그것을 소재로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현상,
그리고 생태계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듯한 작품은 자연 안에 있기에 그 메시지가 더 확실히 전해지는 듯하다. 이번 작업은 야외에서 하고 자연과 함께 흡수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 공존, 어떻게 보면 생태계와도 같은 거죠. 그런 의미로 작품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자연과 함께 하면서 관람객들한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의미가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2020 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 자연과 어우러지는 유유자적함만이 있는 곳이 아니다. 이곳은 자연, 미술, 그리고 사람이 공존하는 전시관. 관람객이 작품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 제가 주제로 삼고 있었던 작업의 주된 그 주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기억 체계의 물질화예요. 기억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시간성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시간과 함께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뭔가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없던 것이 생기기도 하는 그런 형태의 작업을 생각하던 와중에 이제 저런 안개를 만나게 된 거죠. 제가 기억체계 물질화라는 주제를 갖고 작업을 하지만 제 얘기를 꼭 알아야 하는 것이고 이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 틀린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껏 즐기시면서 작업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야외 갤러리 곳곳에는 자연 미술 작품 속으로 들어오게 돼 사람을 생각해둔 공간이 많은데 작품 옆에 이렇게 조그마한 오솔길이라든지 막 이렇게 나뭇가지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있는 것도 감상이 되고요. 걸으면서 하니까 운동도 되고 또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이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렇게 건강해지는 기분, 보약 먹은 기분이에요. 그리고 올해도 어김없이 진행된 해외 작가들의 활동. 다양한 색으로 자연을 표현한 굿바이 시즌이라는 작품은 유럽에서 온 한 부부 작가의 손에서 창작됐다. Our minimalist installation offers a metaphor to these four elements: wind, sunshine, temperature, humidity, in combination with time, who is the master of everything. 2020년에 만나는 자연 미술 이야기 신석기 시대의 또 다른 조우는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며 최초의 생산 활동을 시작했던 신석기를 상상하며 출발했고 그 안에서 회복과 희망을 던지고자 한다. 그리고 미술 작품은 자연을 주제로 자연이라는 공간 안에서 이색 경험을 선물한다. 2020 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야외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자연미술 전시는 이어지는데 회화나 설치 작품 등이 실내 갤러리를 채우고 자연을 미술적 언어로 전달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 시대가 그 기후 위기의 시대와 또 그 더불어서 이제 바이러스가 함께 정말 창궐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상기시키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기원이 자연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 그래서 이게 원천적으로는 자연에 대한 소중함과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 자연을 관리하고 보존할 것인지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작품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또 감동 있게 작품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품고 미술의 가치가 공존하는 곳. 자연과 사람 그리고 예술이 하나의 접점으로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금강변이 흐르는 곁에 위치한 자연미술공원에서 언택트 힐링, 문화예술 여행을 즐겨보면 어떨까?
뭐 화면 속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연미산 자체가 하나의 야외 갤러리가 조성이 됐습니다. 네. 날씨 좋은 날 이렇게 천천히 거닐면서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본다면 코로나19 때문에 답답한 요즘 좀 힐링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비엔날레라서 국내 작가들의 작품들뿐만 아니라 해외 작가들의 작품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새로운 작품뿐만 아니라 기존의 비엔날레를 진행해 오면서 설치된 작품들도 많기 때문에 네. 볼 수 있는 작품의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여행 겸 휴식 그리고 문화생활까지 요즘 딱 하기 좋은 그런 문화나들이 소식이었어요. 맞습니다. 또 전시가 좀 낯선 분들, 또 미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어린 아이들도 좀 편안하게 둘러볼 수 있는 곳이었던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미술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것 같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금강자연 미술 비엔날레 소식에 이어서 이번에는 보는 즐거움에 먹는 기쁨이 더해진 소식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많은 곳들이 문을 닫고 있죠. 이놈의 코로나 진짜! 여러분, 제가 지금요, 이 간용관광지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임시 휴장이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이 되면서 모든 곳들이 문을 닫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뭐 힘든 게 저뿐만이겠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요 시기에 우리 지역의 이 특산물을 이용해가지고요. 더욱더 힘을 으라차차 내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분들인지 지금 한번 만나러 가보실게요. 근데 저는요, 뭔가 이렇게 달달하고 뭔가 이렇게 달콤한 거 먹고 이러면 좀 기운이 나던데 그런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곳은 원주의 대표 관광지죠. 단연유원지입니다. 코로나 재확산 여파로 인해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긴 상태인데요. 제가 여기를 한두 번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짜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딱 하나 느껴지는 게 바로 이 냄새예요. 아주 그냥 달짝지근한 냄새가 풍겨오더라고요. 여기가 오늘 제가 찾아야 되는 곳이 맞는 것 같은데 사장님 잘 찾아온 거 맞죠? 잘 오셨어요. 바로 여기가 맞고요. 여기 원주 특산물인 조원 고구마를 이용한 맛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있어요. 조원 고구마를 이용해서 만든다고요? 아유, 그러면은 제가 또 보러 가야죠. 보여주세요, 사장님. 바로 이겁니다. 조원 고구마로 만든 고구마 빵이에요. 원주의 대표 조원 밤고구마. 맛 좋죠? 모양 고르죠? 빛깔 예쁘죠? 흙에서도 당당히 빛이 난다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한 고구마 한다는 원주의 황금 고구마인데요. 그냥 먹어도 맛이 일품인 조원 고구마가 품격의 인기 고구마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끼고서 무슨 냄새를 맡냐라고 오해하고 계세요, 혹시? 근데 이 마스크를 뚫고 나오는 이 고구마 빵만의 냄새가 있습니다. 야, 사장님, 이거 그냥 언뜻 봐서는요, 빵이 아니라 고구마라고 느껴지는데 이 빵을 만드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여기 관광지다 보니까 이 주변에 뭐 더 여행할 곳이 없는지 많은 분들이 물으셨어요. 그래서 검색을 하다 보니 조원 선생님 기념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 이 조원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고구마를 소개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유명한 그 조원 고구마가 있었는데 저희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 조원 고구마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고민하다 나온 게 이 조원 고구마 빵입니다. 그러면은 이 고구마 빵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너무 궁금한데요. 시청자 여러분,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영상으로 보고 오실게요. 그동안 저는 좀 먹고 있겠습니다. 자, 레디 큐! 먼저 조원 고구마를 깨끗이 샤워시킨 후 오븐에 구워내고요. 그리고 고운 밀가루와 계란, 우유 등으로 고소하고 쫄깃한 반죽을 만들어 노릇노릇하게 구운 고구마 앙금을 넣어 빚어줍니다. 자, 이제 먹기 좋은 크기의 고구마 모양으로 만들어내 자색 고구마 가루를 묻혀 180도 오븐에 구워내면 남녀노소 불문, 인기 만점인 조원 고구마 빵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잘 보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이 고구마가 지금 제 손 안에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요거 고구마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요거는 빵이에요, 빵. 근데 이 안에 속살이, 무슨 고구마냐? 호박 고구마.
고구마, 호박 고구마. 그 안에 색깔이랑 똑같아요. 야, 이 밖에는요, 완전 이 치즈 늘어나듯이 이렇게 쫙쫙 늘어나고 이 찹쌀인 것 같아요, 느낌상. 어머, 이거 뭔 일래? 비옥한 땅에 적당한 강수량과 적당한 햇빛이 쫙 좋아져가지고 이 탄생된 고구마가 찹쌀과 만나가지고 쫀득쫀득한 요 맛으로 탄생이 된 게 요게 바로 고구마빵이에요.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과 자부심으로 탄생한 조엄 방고구마빵. 작년 원주시 관광상품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영광의 먹을거리입니다. 아, 진짜 이 원주의 대표 특산물인 이 고구마를 이용해가지고요. 정말 이 답답했던 가슴이 그냥 빵 뚫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사장님, 앞으로 이 고구마빵이 많은 분들에게 좀 사랑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바람 좀 가지고 계세요? 우선은 고구마빵도 중요하지만 코로나가 빨리 이제 사라져서 이제 많은 분들이 다시 또 이제 원주로 놀러 오시고 또 원주 중에서도 간영 관광지로 또 많이들 놀러 오셔서 저희 고구마빵도 찾아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면 저희는 더 바랄 게 없죠. 사장님, 제가 그러면은요, 우리 사장님도 마음이 답답하고 고구마빵을 드시고서 많은 시청자분들의 이 마음이 빵 뚫어주리려고 제가 해결해 드릴까요? 네. 자, 사장님 계세요. 자, 하나, 둘, 셋, 빵! 고구마빵 드시고 뚜러뻥처럼 빵 뚫리세요. 여러분, 원주의 두 번째 특산물을 이용한 빵은요, 어떤 거냐면은요, 제가 정말 너무 죄송해요. 제가 진짜 바쁘잖아요.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전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빵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정말 이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어떻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지 진짜 어떻게 해야 되죠, 피디님? 경희 씨 이미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몰라요. 제가 진짜 피치 못하게 연기를 너무 잘했죠? 여러분, 두 번째 특산물은요, 바로 피치 못할 복숭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사장님, 제가 요즘에 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굉장히 바빠요. 코로나 때문에 집콕하느라 바쁜데 이 달콤한 세상으로 안내해 주실 이 빵은 어떤 건가요? 우리는 복숭아 빵입니다. 이게 복숭아인지 빵인지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 같은 싱그러움으로 가득한데요. 원주의 치악산 복숭아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바로 복숭아빵. 사장님, 아니 진짜 이 복숭아가요, 아기 엉덩이처럼이나 너무너무 예쁘고 저의 이 볼만큼이나 너무너무 이렇게 발그스레 하거든요. 어떻게 개발하게 되신 거예요? 강원도 치악산 복숭아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맛있고 달고. 근데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아쉬웠어요. 그래서 강원도 농업기술원과 저희가 원주를 대표하는 특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복숭아빵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맛을 자랑하는 원주 치악산 복숭아와 평창의 오륜쌀로 만들어냈는데요. 출시되자마자 입소문을 타고 인기 급상승. 작년에는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디저트 부문 우수 상품으로 선정이 되면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해요. 시기가 시기인지라 힘든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산물을 이용해서 빵을 만들었다는 거 자부심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원주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특산품이 복숭아빵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서 원주를 방문하신 분들이 이 복숭아빵 때문이라도 다시 재방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역의 소중한 맛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정성을 빚고 열정을 굽는 사람들.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하는 이 마음들로 계속해서 우리네 명품 먹을거리들이 탄생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런 말을 하는데 네. 살짝 바꿔야겠습니다. 보기 좋은 빵이 먹기도 좋다라고요. 맞습니다. 이 빵이 내가 고구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복숭아빵도 복숭아임 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예. 정말 입에 넣기 전에 그 보기만 해도 그 호감도가 급상승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 지역 특산품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단 원재료라든지 더 믿고 먹을 수 있겠죠.
이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 치악산 복숭아빵, 좀 고구마빵 정말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서 둘 다 1등 드리고 싶은데요. 맛있는 복숭아빵과 고구마빵 만나봤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당신의 기억 속 가을을 보여줘입니다. 지난 가을의 추억 이야기 많이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건강 톡톡입니다. 전국적으로 이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우리 지역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0일까지 연장이 됐는데요.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에서 연이어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매일 1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정말 걱정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 연구는 어디까지 왔는지 이런 점도 궁금한데요. 오늘 건강톡톡에서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궁금증을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양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먼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데 지금 이 양상이 어떤지 또 초기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좀 달라졌는지 이 점부터 좀 짚어보죠. 이게 2월 초에 아마 대구 경북 쪽에서 많이 생겨서 깜짝 놀라셨다가 잠잠해지고 다시 또 5월 초에 수도권 유흥가 중심으로 해서 퍼져서 거의 한 2달 정도 그래도 안정적인 사태를 유지를 했습니다만 역시 방심한 틈을 타서 또 갑자기 전국적으로 발생했죠. 그래서 이게 초기에는 누구나 봐도 어디서 발생해서 퍼져갔다라는 것들이 이게 감을 좀 잡았는데 이번 것들은 어느 국소적인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다 발생하는 것들이고 특히 중환 환자들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처음부터 그런 얘기 많았는데 무증상 또 그다음에 경로를 어디서 시작된 데를 알아야 우리가 막을 수 있는데 그런 거 모르는 환자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서 재확산되는 것들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니까 방역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전, 충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누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발생 현황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아마 그 자료 화면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로는 확진자가 어제부로 해서는 21,743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리 해제된 17,000명, 치료 중에 한 4,000여 명 되고 사망이 한 340명 정도인데 평균 정도 지금 300명, 200명에서 거의 이제 요즘 150명대 중반 정도까지가 일어나고 있는 걸로 돼 있고 세계적으로는 거의 한 2,700만 명 정도 되고 100여만 명 가까운 90만 명 정도가 지금 사망하고 있는 걸로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 비교하면 굉장히 심하게 세계적으로도 다 퍼지고 있고 대전 지역도 살펴보면 확진이 어제 기준으로 해서 아마 332명 정도로 돼 있고 세종은 70명, 충남도 400여 명 정도로 확진자가 돼 있고 대전만 하더라도 아마 5명, 10명 정도가 꾸준히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치자도 있지만 사망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지금 현재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발생 초기보다 위중 환자도 늘고 있다. 이 점도 문제점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그 위중 환자라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는데요. 그 중환자를 그러니까 호흡기를 산소를 이제 공급하는 정도까지 되는 사람들은 이제 보통 중환자라고 그러고 이제 호흡기 기구까지 넣어서 기계로 호흡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위중 환자라고 해서 토탈 중환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중환자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났죠. 그래서 그게 9월 1일부로 해서 살펴보니까 거의 100여 명대 지나가게 되면서부터 점점 늘어나서 어제는 한 15명 늘어서 현재 169명 정도까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 이런 위중환자들이 왜 늘어나는가 살펴봤더니 결국 고령자들이 감염이 늘어났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확진자라 보면 고령자 비율이 대개 한 25, 6% 정도였었는데 최근에는 35, 6% 정도까지 늘어난 정도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령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위중한 상태로 빠지는 분들이 많게 되면서부터 결국 위중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결국 사망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이른바 깜깜이 확진자들이 더욱더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 지금도 이제 그러니까 8월 중순부터 우리가 갑자기 늘어났는데 그때 한 2주 정도 살펴보니까 경로가 불분명했던 사람들이 24% 정도 된다 그러고 어제부로도 발표한 것도 한 22점 몇 %니까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거든요. 근데 8월 초는 한 6% 정도라고 생각하니까 4배 정도가 늘은 거죠. 그러니까 경로가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역학조사를 하게 되는데 더 진행할 우리가 시작을 모르게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게 됐고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찾기가 어려운 면. 뭐 나중에는 알고 봤더니 이제 어디 또 숨긴 사람들이 있어서 고리를 또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20%는 넘는 사람, 즉 10명에 2명, 5명에 1명 정도는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따지면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걸리게 될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이런 확산의 문제, 그다음에 방역의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얼마 전에 항공기 화장실에서 무증상 감염자로부터 코로나19 감염된 환자가 발생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예, 이런 얘기를 그게 이제 들었는데요. 3월에 이제 밀라노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온 비행기 안에 탑승자들을 가지고 이제 쭉 우리 오면 2주 정도 그때 격리하고 이런 상태라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전혀 타기 전에 이제 그런 증상이 없었던 사람 중에서 7명이 참 발생을 했는데 네. 6분은 이제 타기 전에 이제 그 접촉 이런 것들을 명확치 않아서 아마 이 사람들은 무증상 상태에서 아마 감염이 되지 않았을까 추정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그 타기 전에 3주 정도까지가 완전 격리된 상태고 감염 경로가 될 만한 것들하고 거의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런 사람이 비행기에 타고 내려서 자가 격리하는 마지막 날에 양성 판정을 받아서 그렇다면 이 경로가 무언가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기내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돼서 이런 무증상 환자들에 의한 그 감염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된 거죠. 예. 네. 기내 예방 수칙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감염 이유가 혹시 기내 공기 순환 때문은 아닐까요? 예,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 살펴보면 기내는 이제 우리 헤파 필터라고 그래서 바이러스를 걸르는 기구가 있어서 거의 없다고 뭐 100%라는 말은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을 이제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자기는 계속 한쪽 구석에 있었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화장실은 이제 다녀와야 되니까 왔다 갔다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그때 이제 마스크를 벗은 기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 보면 그때 감염된 건데 아마 얼마 전에 보도됐는데 어디 감염된 경우 경로 식당을 보니까 손잡이 에어컨에서도 균이 나왔다고 한 거 보면 네. 아마 무증상 환자들이 무심코 만졌던 것들하고 접촉됐을 가능성 또는 화장실에서 어딘가에서 그 감염원들이 노출된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아마 접촉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충분히 이해해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어 순환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균이 노출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말씀대로 이 무증상 환자인 경우에는 본인이나 주변에서 감염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코로나19 증상 또 그 행동 요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대개 이제 바이러스 관련된 증상들이 이제 비슷한데 결국 열 나는 분들, 그다음에 기침 있는 분들, 뭐 근육통 있는 것들이 이제 되게 알고 있는 것들인데 이제 이 코로나가 나오면서 조금 이제 새로운 사실이 알려진 것들이 이제 구토, 설사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증상하고 또 하나가 맛을 모른다는 거죠. 냄새를 잠깐 못 맡고 입맛이 이상하다 하면 이제 그것도 이제 포함돼서 한 11가지 정도가 이제 CDC에서는 이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의심을 해라라는 거 돼 있고 지금 수칙에 아마 그 나오는데 뭐 다들 알고 계신 거죠. 외출하는 것도 다 조심해야 되고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방문하는 거 자제하고 그다음에 2m 이상의 간격을 띠고 하는 생활 수칙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생기는 것들을 보면 잠깐 방심해서 같이 괜찮겠지 하고 마스크 풀고 먹다 보면 생기는 것들이니까 결국은 떨어지는 것들, 가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마 기본적인 방역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새로운 걸 만지고 나면 항상 손을 닦는 것들이 정말 해야 될 그 방역 수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말씀 중에 그 구토증 그 배탈이 설사가 이게 또 새로운 증상 중에 하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뭐 좀 잘못 먹었어도 맞아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열이 없이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괜찮은 건지 아니면 열이 없어도 뭐 구토나 설사가 있을 때 의심해 봐야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아, 그건 참 명확히 얘기하기 어렵나요? 무증상 환자가 있을 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 구토 설사가 나면 이제 원인을 살펴봐야죠. 혹시라도 내가 전에 먹은 음식 중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안 먹던 음식 아니면 평소에도 좀 이게 장이 예민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그런 상황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살펴보고 하루 이틀 살펴보고 그러지 않고 그냥 좋아지는 거라면 의미가 없을 건데 만약에 열이 동반된다면 기본적으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러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서는 집단적으로 모임에 이렇게 갔었는지 아니면 내가 접촉한 게 불확실하다면은 격리를 좀 하셔야죠. 네. 괜히 또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안 되고 그래서 네.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무슨 뭐 점쟁이도 아닌데 당연히 구토가 좀 있으니까 뭐 있으니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의심스러우면 병원에 가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아, 요건 내가 하루 정도는 지켜봐야 겠다 생각하면 네. 마스크 쓰시고 다른 분 만나는 거를 좀 일단 피하시면 그러더라도 혹시 발생을 하더라도 네. 본인 정도로만 해결이 되는 건데 그냥 에이 괜찮겠지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은 또 뭐 어디 음식 좀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알 수가 없는 이런 아까 같이 감염 경로가 애매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 애매한 증상 특히 열 난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 환자 보다 보면 열 나는 분들 2번 코로나다까지 검사 받고 괜찮은 분들이 있는데 보면 신우신염이라고 그래서 콩팥쪽 염증 생긴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분도 구토를 하거든요. 그리고 열 나면 당연히 병원에 요즘 못 들어오고 당연히 선별해서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네네. 과거 같으면 여러 가지 뭐 진찰도 해보면 이미 진단됐을 환자들이 어쩔 수 없는 이런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비슷한 증상이 있을 때는 일단은 쉬었다 가는 것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하군요. 네, 뭐 일단 거리두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현재 무증상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다고 들었는데요. 초기보다 확진자 격리 해제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들었어요. 예, 초기에 이제 우리가 대구에서 막 너무 많이 발생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증상이 가볍거나 증상 없는 사람들은 생활치료센터를 갔죠. 근데 가다서 그때 기준이 뭐였냐면 해제 기준이 24시간 지나서 2번이 검사해서 PCR 요즘 하는 검사가 2번 다 음성이 나와야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100일 이상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무 증상도 없는데 좀이 쓰실 정도로 아파서 괜찮아 나가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검사를 확진자들과 쭉 하다 보니까 발병하고 4일 정도 지난 사람들이 접촉을 한 사람들은 발병이 없더라. 그다음에 10일 정도 지나가지고 배양을 해보니까 균이 안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검사 가지고 기준을 하지 말고 증상 가지고서도 해제 기준이 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증상을 봐서 증상이 처음에 없었는데 진단받은 분도 있잖아요. 나 괜찮았는데 가서 접촉자라고 그래서 해봤더니 나왔다. 이런 사람들은 격리가 됐지만 10일 정도 지나까지 아무 증상이 없다라면 검사상의 양성이 나오더라도 해제 기준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증상이 있었습니다. 뭐 근육통, 열이 났는데 격리해서 들어갔는데 10일 지나도 증상이 없었고 그런데 이제 또 그런 증상이 있었던 분들은 3일을 더 보거든요. 그래서 해열제도 안 먹고 증상이 없으면 그때는 검사상에 관계없이 해제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과거보다는 상당 부분 완화가 돼서 생활치료센터 그래도 잘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옛날보다는. 물론 이제 나중에 더 결과 밝혀서 정말 그런 것들에서 없었는지는 좀 봐야 되지만 현재까지는 그래서 격리 해제 기준이 조금은 다운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무튼 모든 분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하루빨리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점. 예. 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개발 중이죠. 예, 지금 아마 13건 정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질환에 맞는 치료제가 딱 개발돼야 되는데 지금은 급하잖아요. 그걸 언제 만들어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물이라는 건 다 작용 기전이 있는데 그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기전들과 관련된 것들을 다시 좀 적응증을 바꿔보자 하는 것들이 약물 재창출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관련된 실험들이 아마 이런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여러분들 알고 렘데시비르가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FDA 승인을 받은 건데 우리가 이제 치료하는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있는데 바이러스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게 그러면 바이러스 들어가는 거 안에서 증식하는 과정을 막는 것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렘데시비르는 침투보다는 증식하는 걸 막아주는 치료제고 에볼라 바이러스를 가지고 개발했었던 약제가 이번에 이제 다시 이런 쪽에 적응증을 받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FDA에서 보니까 중증 환자를 한 3일 정도 기간을 줄인다라는 것들을 해서 미국에 쓰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들어와서 아마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면역 관련된 그 치료제들도 이제 상당 부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영국에서 발표했었는데 심한 호흡기 환자들은 스테로이드인 덱사메타손을 쓰면 빨리 좋아지더라는 것도 발표하고 있는데 이 덱사메타손은 그동안 의료계에서 계속 썼던 약입니다. 중증 환자들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것도 그쪽에 치료제로서 일부 쓸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이 이제 얼마나 좀 빨리 나와서 우리 얘기하는 우리 독감 치료제처럼 이렇게 좀 쉽게 잘 사용할 수 있다면 아마 조금 더 치료 기간뿐만 아니라 이런 격리도 조금 더 해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이제 계속 연구 중이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얼마 전 뉴스를 봤는데요. 미국에서 코로나19 치료제를 위해 그 혈장 치료를 긴급 승인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 혈장 치료는 어떤 건가요? 예, 그 이제 치료제가 이제 아직도 이제 애매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발상이 나은 사람들은 뭐가 해결된 거잖아요. 네. 그럼 해결됐으면 이겨내는 힘이 되는 것들이 혈액 속에 있을 거다. 그럼 그것들을 좀 찾아다가 환자들한테 주면 어떨까라는 것들이 결국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 성분, 혈액 성분 중에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그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뺀 혈장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는 환자의 완치된 이런 중화항체들 같은 면역 글로불들이 농축돼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환자한테 받아서 다른 환자한테 투여를 하는 거죠. 보통은 이제 한 2명 정도 분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저거는 이제 사람마다 항체 형성하는 게 좀 다를 수가 있겠죠. 네. 뭐 종류가 다를 수 있고 이렇게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투여를 하게 되니까 안전성 문제 있고 원래 수급이 문제가 되죠.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예, 예. 어쨌든 그런 면에서 이제 미국에서 했고 우리나라도 실제 발표가 됐었습니다. 뭐 두 병원에서 실험을 해서 완치돼서 나간 분들이 있는 것들로 봐가지고서는 당연히 그 안에 있는 나은 사람들이 혈액 속에 있는 그런 중화항체를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일부가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다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임상 승인을 받은 그런 치료제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요걸 기반으로 해서 아까 치료도 했지만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성분들만 좀 어떻게 약으로 개발할 수 없을까라는 것들이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아까 이 그 혈장 치료 개념은 수혈의 개념이라면 이거는 약품으로 이제 해서 우리나라에서 농축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안정성이 더 확보가 되고 일정한 항체가 포함된 것들을 투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게 지금 2상에 들어가고 있어서 아마 연말 정도면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지금 표현하는 건 그걸 혈장 분해 치료라는 거죠. 그 중에서 감염된 것 중에서 중요한 그 항체들만 가지고 약품으로 제조를 해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혈장 치료는 그 1차적인 거라면 이건 2차적으로 조금 더 업데이트된 상황에서 그 치료제로 만드는 것들이니까 이것만 개발되더라도 훨씬 더 많은 효과나 안전성도 좀 확보할 수 있어서 아마 연말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치료제 역시 그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 게 목적인가요? 그렇죠. 증식하고 그러니까 치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겨내는 힘을 갖고 있는 거니까 예방에서 맞는 거를 하고 뭐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죠. 그러니까 치료된 항체들이 들어가서 균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니까. 예. 네, 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선 빨리 백신 개발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그럼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요? 네, 아마 요즘 뉴스에 사실 이게 화두죠. 빨리 개발돼서 좀 편히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많은 곳에서 좀 현재 하고 있고 심지어 뭐 러시아에서는 뭐 맞췄다는 얘기, 중국도 뭐 군인들 뭐 맞췄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공식적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서 그걸 알 수는 없고 한 제일 유명한 데 한 서너 군데 하고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선 때문에 그런지 지금 3상에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단계를 3단계로 나누는데 18세에서 55세 아주 건장한 50명을 가지고 1단계를 해서 안정성이 확보되면 2단계 500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3단계가 3만 명을 하는데 이때는 55세 이상도 포함이 됩니다. 결국 1단계, 2단계 성공하고 3단계에서 실패한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3단계가 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3단계 임상 진행 중에 중간 정도에서도 특별한 문제 없으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때 보도된 것 중에 하나가 한 제약회사가 3상 중에 생각지 못했던 부작용이 생기는 분이 한 번 생겼다. 그래서 일단 중단하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방주사 이 백신이라는 거는 서두러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누구라도 아파서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맞추는 거 문제가 있어서 현재 상황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빠르면 아마 내년 초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개발되는 거는 아마 9월 하반기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진행되는 상태에 따라서 1상, 2상이 잘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상일 뿐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두세 군데 것들이 잘 진행돼서 3상이 잘 끝나면 내년 초 정도가 아마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더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조금 있으면은 독감 유행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이 독감 같은 바이러스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좀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지 이런 점도 궁금해요. 저희들도 누가 앞에서 알려주고 있어 환자를 들여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바이러스가 증상이 다 비슷하죠. 그래서 예. 이제 또 연구해보니까 조금 다르다는 건데 엄청난 건 아니고 되게 코로나 관련된 것들이 뭐 메르스, 사스 다 있는데 이번 것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열, 기침, 근육통들은 비슷한데 이거는 구토가 설사보다 먼저 온다. 근데 메르스하고 사스는 봤더니 설사가 먼저 나타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건 이제 여러 역학 정도로 봐야지 비교를 하고 그럼 독감하고 차이가 있느냐? 뭐 구별을 하면 독감은 근육통 뭐 이런 두통이 먼저 오고 발열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환자분들이 사실 그렇게 명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며칠 예. 전부터 네. 뭐 온몸이 쑤시고 열이 났다지 예. 근육통이 있고요. 하루 지났더니 열이 이렇게 하는 분들 별로 없어서 예. 사실 증상 하나만 갖고 와서 이게 코로나입니까 독감인가 하기는 참 어렵고 그래서 독감은 이미 그동안에 모든 뭐 개인병원들 다 있습니다. 키트가. 검사하면 뭐 5분, 10분, 뭐 30분 이내에 다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물론 그중에도 위 음성이 있죠. 그러니까 있는데 안 나오거나 빨리 검사하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키트가 있고 코로나도 지금은 6시간이 걸리지만 지금 나라에서는 2개를 동시에 해서 좀 30분에 할 수 있는 키트를 좀 승인 여부를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만 돼도 조금은 날 텐데 요즘 발표한 것처럼 코로나가 독감 동시에 걸린 분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정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감을 올해는 그 무료 접종도 늘리고 네. 가능하면 그런 위험군이 있는 분들은 좀 빨리 맞으셔서 최소한도 전파만 좀 막아줘도 이런 구별을 해야 되는 일들이 좀 안 생기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증상 갖고는 구별이 쉽지 않다 이렇게 예. 생각하면 되고 어쨌든 증상이 그런 열, 근육통 나타나면 오셔서 코로나가 일단 현재는 제일 중요하니까 네. 먼저 검사하고 아닐 때 이제 뭐 독감 순서대로 이렇게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건강톡톡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서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요. 40대 남성입니다. 저는 10년 넘게 흡연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담배가 코로나19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건 아닌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저건 무조건 악화시키고요. 아. 그다음에 또 이게 흡연이 우리가 옛날처럼 뭐 아무 데나 가서 필 수 없잖아요. 흡연 구역이 있잖아요. 네. 흡연 구역에 모여가지고 마스크 벗고 이게 쉽지 않죠. 그러고 담배 피는 사람들하고 차이를 봤더니 중증 환자 또는 호흡기 관련된 사망 이런 것들이 2배 정도 높은 걸로 돼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10배까지 차이 난다까지 보고를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호흡기 관련된 증상들을 유발하고 악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흡연자들은 절대 금연을 해야 되고 혹시 피더라도 많이 모인 데 가지 마시고 혼자 주위 사람들하고 접촉해서 옮기지만 혼자 피는 게 있어서 흡연은 정말로 이번 기회에 정말 코로나 때문에라도 네. 한번 끊는 거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예. 다음 질문입니다. 50대 여성인데 날씨가 더워서 KF80이나 KF94 너무 답답합니다. 혼자 등산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지 또 여름용으로 나온 망사 마스크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째로 이제 망사는 안 된다고 발표를 했죠. 망사 정말 멋으로 끼는 거 아니면 발표 안 되는 걸 얘기했고요. 예. 뭐 혹시 어제 뉴스 보셨나요? 프랑스에서는 요 투명한 마스크 나왔었죠. 나왔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게 입 모양도 안 보니까 저 사람이 화를 내고 있는 게 어떤지 모르니까 이제 좀 진화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스크도 예. 현재는 의약 배품으로 인정된 것들만으로 쓰고 망사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등산 갈 때도 떨어져 있는 거 아니면 쓰셔야 되고 떨어진 거면 벗어도 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코로나19에 대해서 궁금증 함께 풀어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파킨슨 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생방송 아침이 좋다 게시판에 미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건양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주말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완연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대전의 기온은 21.7도로 약간 선선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2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또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 충남 서해안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그 밖에 내륙에는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서해 남부 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충남 서해안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천안 25도, 세종과 공주 26도, 대전 25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26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파도는 모든 해상에서 고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당신의 기억 속 가을을 보여줘입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3343번님, 작년 가을 큰딸이랑 데이트하면서 걷던 낙엽길, 큰딸 미술대회 가서 이수진 리포터와 사진도 찍었던 추억이 생각납니다. 올해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마스크 없이 돌아다녀도 문제없던 그 시절이 그립네요. 네. 이런 추억이 또 있군요. 이수진 리포터가 저기 있네요. 네, 7813번님, 유성구청 앞 유림공원 국화축제에 갔던 추억이 생각나는데 그게 벌써 1년이 됐네요. 언니와 동생 내외 6명이 오랜만에 만나 가을의 향기에 푹 빠져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행복했답니다. 네, 마스크 없이 활짝 웃고 네. 있는 모습 저희도 그립네요. 맞습니다. 0587번님, 동료들과 한바스 먹은 나들이 갔던 사진과 고층 아파트에서 봤던 동네 전경입니다. 벌써 1년이 지나갔네요. 올해도 즐거운 가을을 보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기를. 네, 모두가 바라고 있는데 일단 풍경은 좋아요. 네. 단풍이 되면. 그렇죠? 예. 0780번님, 작년 가을에 엄마와 같이 나들이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코로나가 어서 없어져서 친정도 가고 이곳저곳 다 같이 놀러 가고 싶어요. 그런 날이 곧 오겠죠. 네, 와야죠. 예. 8304번님, 마스크를 하더라도 지나온 해들처럼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그때 그 자유로움이 정말 그립습니다. 지난해 갔던 유림공원과 금강변 뮬란입니다. 아름답지 않나요? 네. 예, 더 고우세요. 잘 어울리시는데요. 야. 뮬란과, 예. 7471번님, 가을이면 지역 축제가 제일 생각이 납니다. 마음껏 구경하고 맛보고 체험하고 지난 가을 인삼축제가 너무나 그립네요. 다시 이렇게 가족과 축제도 다닐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눈물까지. 네. 맞아, 이렇게 사람들 북적북적대는 그런 축제 현장 가고 싶다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날이 꼭 오겠죠. 예. 4468번님. 파란 하늘을 보았니? 이 노래군요. 자, 가을 하면 역시 깨끗한 하늘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높고 푸른 동해의 하늘이 또다시 보고 싶어집니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네. 0180번님, 가을의 추억. 아버님 모시고 단풍 구경 갔다 온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올해는 하루 종일 집콕이다 보니 그때가 좋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사진 속에 계셨던 모든 분들 마스크를 안 하고 계셨잖아요. 네. 예. 하루빨리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네.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예. 네, 우리 모두의 바람이겠죠? 예. 네, 우리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월요일 마을 탐구 생활, 보령댐 인근에 위치한 산골 마을 봉성리로 갑니다. 시인이자 석공예가인 김유재 씨가 25년 전에 이 마을에 터를 잡았고 3년 전에는 문화예술학교도 열었는데요. 그러면서 주민들이 시를 쓰고 낭송하고 시집까지 출간을 했다고 합니다. 문화예술의 향기가 스며있는 봉성리 이야기, 월요일에 함께할게요. 네, 앞서 건강톡톡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궁금증 함께 풀어봤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이 코로나19 재확산되면서 확진자가 매일 나오고 있어요. 네,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19로 인해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져야 될 텐데요. 랜선으로 볼 수 있는 공연, 축제 소식이 많으니까 찾아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대전시립미술관에서 펼쳐지는 대전 비엔날레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슬기롭고 즐거운 주말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